예, 이번 시간은 담론윤리입니다. 담론윤리. 담론윤리 학자는 하마스이고요. 담론이란 말은 뭐냐? 담론이란 말은 우리가 깊이 있는 대화, 중요한 건 깊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문적인 혹은 중요한 사회 규범에 대한 어떤 그러한 깊이 있는 생각된다. 그래서 대화 이게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소통 이런 거, 소통, 이런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 우리 실제로 우리 학생들 보면은 우리 어떤 도덕에 대해서 정하는 방법은 뭐 개인이 직접 정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 도덕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도덕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도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윤리, 사윤리라는데 머리털이 하나 날라다니가지고 사회윤리라는데 사회윤리는 사회 개인 개개인의 어떤 도덕성을 기르기보다는 사회의 정책 혹은 제도 혹은 구조 자체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공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사람들과 이렇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고, 첫째로는. 둘째는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도덕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편성 말하지만 그 실제로 우리가 이성 내에서 추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 내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고민해봤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칼을 들고 오는 게 좋겠다. 시카랑 들고 와야 된다. 왜냐면 혹시 모른다, 치안이 들어와갖고 요즘 얼마나 흉흉한 세상인데 학교에 다 시칼 들고 시카랑에서 들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성적 추론이고 자기 보편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용납되기 힘들죠.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타인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고쳐간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일단 사회윤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어떤 공적 제도 혹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대화가 일단 필요하다는 거. 둘째로는 어떤 개인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자기 위주의 생각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생각, 즉 독단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독단. 이성적 추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의외로 독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독단을 깨트리면서 어떤 사회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타인과 이렇게 소통하며 대화하면서 수정되거나 바뀌거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담론, 즉 깊이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윤리 도덕성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하마스의 담론 윤리입니다. 알겠죠? 네. 하마스 담론 윤리라는 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마스를 우리가 비판 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3세대라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비판 이론인 것이 뭐냐면은, 비판 이론 말 그대로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비판하는지 몰라도 그냥 무조건 아주 시니컬해요. 어떤 모든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합리성, 특히나 지나친 이성성에 대한 이런 폐해, 그런 문제들을 비판한다라고 보는데, 특히나 이 비판 이론에서 한 게 뭐냐면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진짜 굉장히 수단적인 부분만을 중시한다는 거죠. 수단적인 효율성만 집중하는 합리성을 노적 합리성이라는데, 우리가 근대 이후 산업화 이후 발달시켜온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것에 치우쳤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목적 혹은 규범, 도덕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디까지나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활용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합리성을 길러왔다는 거죠. 이것이 근대화의 병폐 아니겠는가. 당연히 도구적이기 때문에 도구의 반대인 목적, 우리가 도구 목적 수단 관계 계속 배워왔었죠. 이런 관계에서 볼 때 오직 이런 수단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만 고민하기 때문에 목적 자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맞죠? 이러한 행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맞죠? 어떻게 하면 싸게, 어떻게 하면 맞죠, 효율적으로, 이런 것만 고민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이 비판이론 생각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수단적 합리성의 어떤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합리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지내는 것이 하버마스죠. 그래서 하버마스가 볼 때는 이러한 도적 합리성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범적인 합리성이 필요하다.
맞죠? 목적적인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적적인 합리성. 그래서 무엇이 정당한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목적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 합리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합리성은 무엇을 통해서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의사소통 속에서 담론 속에서 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 하마스의 생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그런 규범적인 합리성, 뭐랬습니까? 규범적 합리성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길러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였습니까?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 붙이는 거죠. 규범적인 합리성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이기심이 바탕한 이성이 아니라 우리 이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이기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더 벌 수 있을까? 우리 합리적 소비하는데 합리적 소비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내가 이익이 될 것인가? 보다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 맞죠? 과소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 따진 것처럼 개인적인 이성인데 그러한 이성이 아니라 공적인 이성, 사회 전체적인 안목 이런 안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의견을 교환할 경우 어떻게 타당한 도덕 규범이 제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의사소통, 즉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형성된 규범적 합리성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이 있는 논의, 즉 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윤리, 즉 담론 윤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규범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칸트가 생각하는 이 보편성의 상징은 뭡니까? 우리 어떤 이성적 능력이죠.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보는데 하버스 볼 때는 어떻게? 이성을 거쳐서 무엇?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단순히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버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강을 3개 찍으니까 이제 침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마셔도 마릅니다. 근데 이러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냥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사회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이게 의사소통을 할 때는 당연히 모든 어떤 그런 정책과 관련된 수혜자들, 즉 정책의 이익에 대한 어떤 이 관여자들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텐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대화가 공평한 대화가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사장이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부하 직원이에요. 오늘 사장이랑 부하 직원이랑 사장이 얘기합니다. 야 오늘 우리가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얘기 됩니까? 당연히 지금 부하 직원들은 눈치 보면서 맞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실제 권력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정당하게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롤즈를 보면서 살펴봤겠지만 우리가 합의라는 것을 이룰 때는 그런 합의의 절차도 당연히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합의의 결과물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절차도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듯 우리의 의사소통을 통한 그런 규범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그런 의사소통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다 공평해야 되고 보편 타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뭐라냐? 우리 이상적이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지만 이상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대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대화 담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에 의한 의곡이나 억압이 없이 의사소통 규범을 지키는 자유로운 의사소통 상황을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 하고 그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이해가능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한마디의 생각입니다. 게다가 공론장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누구나 이렇게 툭툭 던지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툭툭 던지기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 우리가 옛날에 저 그리스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아고라 시민광장에 모여서 맞죠? 툭 터놓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떻습니까? 툭 터놓고 얘기할 공간이 잘 없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는 이러한 공론장의 대체 기능을 지닌 것이 이제 인터넷 맞죠? 커뮤니티 사이트들이죠. 그렇죠? 자기가 맞죠? 다음 아고라 보면 알잖아요. 다음 아고라 말 그대로 아고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지만이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러한 것이 우리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 맞죠? 시민과의 소통 민주가 있는데 그런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민민주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민민주주의 그래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 이끌어가니까 시민들의 생각을 보다 그대로 정책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정책과 국민이 분리되어 있는 현상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시민이 요구하는 것에 합치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시민민주주의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마스라고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규범적인 합리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범에 앞서서 어떤 능력, 즉 타인과 의사소통을 통한 그런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규범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렇듯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한 윤리, 규범이라를 통해 우리가 뭘 하냐? 즉 담론윤리를 한다는 거. 이 특징이 의사소통이라는 표현, 뭐 다른 표현 쓸 수 있습니다. 대화, 뭐 우리 봤던 담화, 혹은 좋은 표현이죠. 토론, 토론. 그 외에도 뭐 있죠? 대화, 담화, 토론 또 뭐 있지? 방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또 멍해지면서 5초 전에 생각한 걸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라지 이거? 대화, 담화, 토론.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합의. 죄송합니다. 합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범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타당하고 보편적인 어떤 윤리라는 것은 어떤 대화, 담화, 토론, 합의를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이 하버마스의 생각이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화면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가나 미줄층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동등한 방법으로 설명을 오는 것은 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 즉 사회적 위치, 능력과 지식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우리 삶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끌어내야 된다.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롤즈에 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롤즈 정의론의 내용이죠. 그래서 가상적인 계약 단계, 즉 원초적 상황이라는 것을 제시했죠. 원초적 상황에서 특징이 뭡니까? 누구도 자기가 어떤 특징을 지는지 모릅니다. 이 토의 상황을 벗어나서 내가 어떤 능력을 지닐지 어떤 특성을 지닐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특성과 능력을 완전히 배제한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만한 그런 원리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러한 원칙에 앞서 평등한 상황 내에서의 합의가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 계약. 나 돈이나 권력에 의한 왜곡이나 억압이 없이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의사소통,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 부르죠. 그러한 상황이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원칙을 이끌어낸다. 당연히 이러한 의사소통 내에서 의사소통 혹은 아까 말한 저 합의라는 표현 나올 수 있겠죠. 답이 몇 번일까요? 예, 1번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이하 부분들 이건 옛날에 자연주의 학자들이나 혹은 스토아 학파 정도 되겠죠.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 맞죠. 우리 도덕이라는 것은 실제 도덕적인 법칙과 자연 법칙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옛날 같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초로 구별시킨 사람이 누구냐? 칸트입니다. 칸트. 그래서 자연의 법칙과 도덕의 법칙 이렇게 분리시켰어. 칸트가 시작하죠. 공동체주의입니다. 3번은. 4번 이익 극대화. 사회 전체 이익 극대화. 이거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실라나? 이익, 사회적인 이익, 공적인 이익, 공리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효용 극대화는 효용성의 원리, 즉 최소 사회 총합 지상주의라고 하죠. 사회 총합 지상주의.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익, 사회 이익 전체의 총합이 얼마나 커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공리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유용성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허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아까 말했죠. 무슨 원리? 효용성. 효용성을 다른 말로 유용성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공리주의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공리주의 아니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이니까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유용성. 이거 뭡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도구주의네요. 나 왜 이런 실수를 자꾸 하지? 제가 문제를 커트로 보네요. 예. 제가 좀 방만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렇죠?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도 문제 풀 때. 그래서 잘 안 읽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도 실제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이렇듯 여러분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맞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풀다 보니까 틀린 경우가 생긴 겁니다. 꼭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부분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그런 잔기술도 좀 필요합니다. 자, 답은 5번이라는 거. 답은 1번이라는 거. 왜 이러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요리 잘 생각해봤습니다. 단원 요리는 미국 요리가 아니라 독일 하마스 독일 요리죠. 지금 이런 시간 여러분들 오늘 좋아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